최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막 금리도 빵빵 올릴 거고 더 긴축적으로 가겠다,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그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절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엄청난 부채의 늪에 빠져 있고 이것은 곧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약간 쇼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드리도록 할게요. 1971년 이전까지 돈은 곧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국가들은 미국의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었어요. 그것이 바로 달러인데요. 문제는 1960년대 후반에 미국 정부는 금고에 있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발행하여 글로벌 화폐 시스템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은 채무 불이행을 했습니다. 이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일인데, 아마 뭐 경제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정도로 엄청 유명하고 또 중요한 사건이에요. 원래는 금을 가져오면 달러랑 바꿔준다고 했는데, 이때 닉슨 대통령이 몰라, 금 가져와도 안 바꿔줘, 이런 식으로 그냥 통보를 해버렸거든요. 1971년 이후 미국은 금을 담보로 한 화폐가 아니라 법정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금을 담보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이렇게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아주 강대국인 나라야. 그러니 우리나라의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신뢰가 있겠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금을 담보로 한 화폐인 금본위제에서 벗어나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폐의 가치는 국가의 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국가의 신용이라는 건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가, 얼마나 튼튼한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정부는 돈을 금이라는 제약 없이 이제 발행하고 사람들은 그 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화폐에 대한 공급량이 진짜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면서 화폐의 가치는 그 이후 미친듯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지금의 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한 1971년 이후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100달러짜리 물건이 얼마만큼이나 비싸졌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971년 이전까지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한 가치가 일정하게 그래도 유지가 됐다는 뜻인데, 1971년 이후에는 그냥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폭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화폐 시스템에서도 정부는 특정한 법적 제약 없이 원하는 만큼 막 통화를 발행하거나 원하는 만큼 부채를 발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보이는 거지. 즉 분명한 견제와 균형이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진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금이 화폐의 신뢰를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만큼 많은 돈을 찍어내서 막 신뢰성이 없는 종이 쪼가리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마치 이런 건데요. 저라는 사람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의 연봉 대비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많아도 연봉이 높으면 크게 위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연봉도 낮은데 막 대출은 너무 많은 상태라면 그 사람의 재정적인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겠죠. 국가의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그 나라의 돈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GDP 대비 부채 수준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게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과 같은 이런 많은 주요 국가들은 자체 통화를 발행해서 국가 부채의 전부 또는 대부분도 자국 화폐로 발행이 돼요. 그래서 이는 실제 정부 디폴트 가능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약 부채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빠가 문화상품권을 만드는 기업의 사장이야. 근데 내가 친구한테 문화상품권을 한 100억어치 빌렸어. 그러면은 이거를 못 갚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그냥 아빠한테 뭐 진짜 두드러 맞는 한은 있겠지만 그냥 뭐 종이에다가 100억치 문화상품권임 이렇게 써서 주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갚을 수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국 화폐로 부채를 만드는 이런 주요 국가들은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국 통화로 표시된 정부 부채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했지만 뭐 선택에 의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벤트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매우 높아지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출이 많아도 자국 통화의 부채가 많은 것이면 명목상 채무불이행이
불이행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과 금융 억압으로 실질적인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만약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부채 수준이 되게 되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돈을 막 찍어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높게 유지합니다. 그러면 대출을 해주었던 채권 보유자들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기는 받겠지만 그 가치가 훨씬 더 낮은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채권 보유자들은 자산에 대한 구매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프로세스는 현금 보유자들에게도 똑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채를 줄여야 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강력하게 일으킴으로써 현금 보유자들과 채권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부채를 줄이는 것입니다. 2015년에 국제통화기금 IMF는 정부 부채의 청산 작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IMF에서 그 부채가 너무 많았던 국가들은 정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융 억압의 세 가지 주요 도구를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겁니다.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은행의 예금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라고 칠게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막 일으켜서 1년에 물가 상승률을 막 10% 20%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은행에 예금을 해도 뭐 숫자적으로는 돈이 늘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나의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건 일종의 대출을 해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1년, 2년 뒤에 이 화폐의 가치가 훨씬 많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잃게 되는 자산의 가치만큼 저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일부러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하고 인플레이션을 막 일으켜서 자신이 갖고 있는 부채를 태우는 거예요. 부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채를 줄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현금과 채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게 장기간 이어지면 사람들은 점점 똑똑한 사람들부터 깨닫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거 현금을 갖고 있거나 예적금을 하고 있거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내가 손해보는 거구나. 이거 뭐 금을 사든 아니면 내가 뭐 미리 먹을 쌀을 사놓든 그냥 실물 자산으로 내가 튀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저야 뭐 사실 돈이 뭐 많지 않으니까 뭐 미리 먹을 쌀을 사놓는다던가 해서 뭐 전 재산을 옮겨 놓겠지만 뭐 100억 1000억 있는 이런 부자들은 그걸 뭐 다 쌀로 바꿔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정말 미친 듯이 폭증하고 금과 은 가격이 그래서 막 폭등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 얘네들이 도망가면 정부가 제대로 부채를 태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금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도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몰수법을 만들어서 금을 거래하거나 심지어 소유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걸리면 막 징역형 가고 벌금 엄청 내고 그랬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에 따라 중앙은행과 직간접적으로 부채를 현금화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조절하는 기관은 중앙은행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기관은 또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공조를 해서 부채의 가치를 낮추는데 합심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수십 개의 선진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1950년대 그리고 뭐 특정 국가는 1970년대까지 계속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부채를 낮췄어요. 하지만 현재 부채 수준은 다시 그 1940년 그때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심지어 사실 그때보다 지금 부채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약 100%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사실 거의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현상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예적금을 하고 있거나 채권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의 구매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 이후 GDP의 130%를 초과하는 정부 부채 사례를 모두 조사해보면 총 51건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50건이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일한 예외가 딱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세계 최대의 채권국인 일본이에요. 근데 이 일본도 사실 아직 안 터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한번 보면 2차 세계대전 때를 넘어서 128%로 역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만약 미국 정부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생각해볼까요? 정부가 거두는 세금은 GDP의 15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GDP가 지금 25조 달러니까 정부가 뭐 17% 정도의 세금을 걷어들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입은 4조 2,500억 달러예요. 근데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는 32조 5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기업으로 생각해서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미국 정부의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은 7.6배라고 계산이 돼요. 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그냥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내일 당장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신용이 매우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정크본드의 상태인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알려고 하고 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과 글로벌 리더들은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이 부채 위기가 경제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1980년부터 시작된 빚잔치는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겨울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채를 줄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하니까요. 그리고 부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강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리만을 보상해 줌으로써 현금을 들고 있거나 예적금을 하고 있거나 채권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을 것입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 금을 거래하거나 소유하는 것도 금지하는 일을 얼마든지 다시 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금 몰수법처럼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를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직면해 봄으로써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